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예. 2022년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2022년 9월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죠. 그래서 거기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는 입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다가 핵을 넣었으면 이거 뭔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법대로 뭐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럼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22년 최고인민회의가 되기 전에는 2013년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핵을 개발하고 나서 김정일 시대에 이제 뭐 자기네가 인정을 한 거죠. NPT를 다 탈퇴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조건은 뭐였냐면 미국이 우리를 계속 위협한다.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미제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제한되게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2022년엔 좀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이 빨간 제가 표시한 걸 보면 그 전까지는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미 연합, 뭐 한미 훈련, 한미 동맹. 그래서 한국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렇게 조금 더 폭이 넓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방위만 쓰지 않겠다. 니네가 뭔가 위협적으로 하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겠다. 그리고 그동안에는 김정은만 쓸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이 이렇게 갈 때 옆에 이렇게 007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도 그래요. 그 가방 안에 핵무기 버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리모트를 할 수 있는. 그거를 김정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죠. 그래서 한간에는 한미 우리가 훈련을 하면 그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이 혹시 유고가 되면은 위임을 한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다라고 굉장히 사용이 넓어지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사적으로만 쓰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된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이거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다들 쓰는 건가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원칙은 뭐냐면 위협을 받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거는 이제 약간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. 그거는 뭔지 사실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그다음요. 그러면 핵 법제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? 제가 한국,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의 이제 법 체계를 간단히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왼쪽에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잖아요.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 이제 그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 밑에 법률, 조약, 대통령령 이렇게 쭉 우리는 되게 익숙하죠. 두 번째 이제 미국은 우리랑 다르잖아요. 행정 체계가. 그래서 연방제이기 때문에 맨 위에 연방 헌법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연방 쭉 가고 세 번째, 네 번째 가면서 이제 주 법률이 있는데 제가 미국의 헌법을 봤어요. 다 볼 수는 없죠.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. 근데 맨 첫 장을 보시면 자유라는 프리덤 단어가 17차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항상 자유를 이제 강조하는 거고. 근데 이제 보시면 트럼프가 요즘 대선 이제 경선이 시작됐으니까 일종의 선거 공약을 얘기할 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 IRA 바꾸겠다고 해요. 근데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유튜버들 그 잘 보셔야 돼요. 유튜브 연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유튜버들도 한 구독자가 8만, 9만, 10만 정도는 돼야만 이분이 그래도 좀 연구 좀 하고 공부 좀 하는구나라고 믿으셔야지 그냥 뭐 200명, 300명 그런 사람들이 여는 거 아시면 안 돼요.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럼 트럼프가 되면 IRA 없어지니까 한국은 반도체가 망해. 이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. 왜? 제가 보여줬죠. 여기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번째 행정명령이에요.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쉽게 말하면 결정하면 됩니다. 근데 IRA 법안은 다 우리가 상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가 얘기해도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그거 의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북한을 보시면 북한도 헌법이 있는데 보세요. 단계가 맨 밑에서 두 번째가 헌법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입헌주의 국가랑 달라요.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느냐?
맨 위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서 이제 10대 원칙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게 가장 최고 규범입니다. 그 내용은 뒤에서 볼 거고요. 그 다음이 뭐냐면 노동당 규약이에요. 즉 주체 사항인 거죠. 그 다음이 노동당 강력.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당의 움직임이 크고 헌법은 네 번째 있으니까 오늘 제가 미리 약간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핵 법제화라는 것은 우리가 입헌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법은 꼭 지켜야 돼. 이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. 예, 그 다음 넘어갈게요. 그러면 북한의 법 체계가 우리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. 어떻게 다른가 조금 말씀드리면 북한은 애초에 그 소위 국가를 설립할 때 중국을 많이 모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법 제정자가 정치적 결단을 해서 전제적인 거죠. 그렇죠? 굉장히 좀 이렇게 일괄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 북한과 중국의 당 체제는 그냥 다당제가 아니잖아요. 그냥 노동당 하나밖에 없어서 일당제라는 것.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는 중국을 조금 벤치마킹을 했지만 북한은 중국이 이제 변절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약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배반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북한의 법 체계는 유일 영도 체계고 결국은 세습을 합리화하긴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요. 예. 10대 헌법을 조금만 더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. 우리 도서관 중앙도서관 가면은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. 자유자재로 노동신문도 다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많이 가서 보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. 10대 원칙을 제가 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보면 김일성, 김정일 다 이게 다 김일성, 김정일 내용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피라미드로 본 걸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죠. 노동당보다 높고 헌법보다 높고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주의가 가장 우선이다. 이게 이제 10대 원칙인데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세습의 정당화예요. 그래서 북한이 법 체계를 바꿀 때, 헌법을 바꿀 때마다 다시 화살표 위쪽 거 누르시면 돼요. 예. 하게 되면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 집권할 때 법을 바꿨고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또 법을 바꿨습니다. 결국은 북한의 법 체계라는 것은 세습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핵 보유국에 대한 명문안은 2013년에 맨 처음 그러니까 언급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헌법 개정시에 넣었는데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법 체계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랑 약간 다르구나.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. 이번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맨 밑에 두 개인데 맨 밑에 두 번째가 개별 간부 견제. 외삼촌을 이제 죽였죠. 총살했죠.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도 고민이 뭐냐면 MZ세대가 고민이에요. MZ세대는 말 안 듣고 한국 드라마 보거든요. 그리고 말도 오빠 뭐 이런 표현, 자기야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직 뭐 MZ는 벗어났지만 MZ 세계가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개별 간부의 견제라는 거 뭐냐면 그 개별의 각각의 간부들이 좀 그런 세력화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을 이 원칙에 넣습니다. 거의 이게 법보다 위인데도 그걸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거고요. 맨 마지막에 실력주의라는 단어를 넣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이제까지는. 왜냐하면 북한도 보면은 다 자녀들이 애초에 북한이 이제 시작될 때 그 국가를 도입할 때 중국처럼 다 세습합니다. 그래서 간부들이 다 누구누구의 자제고 뭐 그래요. 그런데도 실력주의를 넣었다는 것은 조금 더 그 내부의 어떤 무마요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. 그럼 진짜로 무슨 자유국가처럼 경쟁에 의해서 됐을까?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딱히 그렇게 해서 실력으로 당간부 선발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그렇고요. 네, 그다음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히만 볼 텐데 그림만 보세요. 결국은 군과 당과 정부라는 것도 사실은 없죠. 그래서 다 똑같은 그런 어떤 그 높이에 있고 결국은 수령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김정은의 세습을 합리화하는 것이 10대 원칙. 예, 그다음요.
자, 그러면 북한 핵 고도화의 목표는 무엇인가?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정권의 생존 보장인 거죠. 그래서 나 핵무기 갖고 있어.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.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인민에 대한 통제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. 두 번째는 북한 정권 통제하에 통일. 근데 이제 통일은 안 한다고 얼마 전에 북한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뭔가 북한에서 얘기가 나오면 학자들은 또 막 거기에서 연구를 해요. 이 단어 무슨 의미이며 왜 얘기했으며.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그 발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거기에 이제 내용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미국의 영향력 도전하고 중국도 사실은 이제 북한이 골치인 거죠.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으면 사실은 생존 못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되게 컨트롤 못하는데 요즘 러시아에 무기 팔아가지고 약간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죠.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. 여러분 헨리 키신저 잘 아시죠? 한창 이제 경제 생활 하시고 이럴 때 미국은 이제 국무장관, 외무장관 했었는데 작년에 작고를 하셨고 키신저가 외교의 원칙이라는 저서에 쓴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. 핵무장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즉 핵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저 나라가 핵이 있으니까 뭐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.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그걸 많이 노리고 있긴 해요. 그래서 결국은 핵 고도화의 목표는 내부 통제. 그러니까 인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인구가 2,800인데 그 중에 1,000만 명이 굶고 있어요. 그래서 아사자도 많지만 굉장히 굶주린 게 인구의 한 40%니까 뭐 모든 그런 경제들 다 지금 핵무기에 넣고 있기 때문에 배급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인민들을 통제해야 되는 것. 그다음에 한국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무기밖에 없죠. 경제, 뭐 사회, 국제적인 영향력 다 뒤지기 때문에 핵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. 그리고 미국에다가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핵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미국에다 얘기하니까 그래도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좀 들어주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핵을 강화한다.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이랑 대화를 할 가능성이 조 바이든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되면 북한은 갑자기 정상 국가가 되는 겁니다. 국제사회에서. 또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북한이 약간 미국과 대화한다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여파가 굉장히 큰 거죠. 네, 그 다음이요. 정리하겠습니다. 2022년도에 그렇게 핵 법제하고 나서 미국에서는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것도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, 여러분. 미국의 정부 자료는 무슨 재판 자료 다 온라인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실 수 있어요.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핵을 사용한 다음에 정권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. 기술도 가능하고 결정을 하면 할 수 있고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죠.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 한반도에서는 핵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는데 여튼 뭐 기술적이나 이거는 다 결정할 수 있고요. 제가 얼마 전에 국방부에 좀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. 지금 어떻게 됩니까? 그랬더니 지금 두 번째 재래식 무기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우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작년에 국군의 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열병식 하면서 현무 사를 이제 보여줬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에 하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현무가 1에서 지금 4까지 나와 있는데 4는 반경이 10m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얼추 보니까 여기서 끝까지 해서 한 반 정도 넓으니까 굉장히 좁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거리는 200km, 300km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평양이 200km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서 여기서 누르면 그냥 정밀 타격 10m 안에 김정은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국군의 날 때 그 무기를 보여주니까 어떤 학자는 그걸 왜 보여주냐고 김정은이 다 알 거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핵은 없지만 재래식은 우위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너무 잘했다는 그런 평도 있어서 또 학자들 간에 굉장히 좀 논쟁이 돼 있었는데 여튼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가능하다. 충분히 해볼 만하다. 병사 수는 많지만
굶주리고 힘들고 체구 작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? 북한이 근데 핵을 쓰면 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북핵은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인정은 또 해야 되는 거고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군영적으로 어떤 좀 대세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거 국방력 지금 K방산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높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안보 균형 중요하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국익을 굉장히 우선시해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미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고 있어요.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될 걸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럼 굉장히 잘하죠.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핵 억제력, 한미 동맹 중요하고요. 그리고 대북 정책 심리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혹시 뭐 학자들의 말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김정은이 유고가 된다면 군 간부들의 과도 정부가 될 거라고 예측한 학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 간부들이 우리 한국 남한 쪽에 조금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리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굉장히 보듬고 잘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한 내용들이 다 북한에 있는 친척들한테 알려지면 북한은 심리적으로 더 많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우리가 활용 잘해야 되는데 동서독 통일할 때 러시아는 돈 받고 찬성했습니다. 잘 아시죠?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결사 반대했지만 미국이 설득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제사회 도움 없으면 사실 통일이 힘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국이 때로는 믿고 일본이 때로는 치사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너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국가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고 결국은 다면적인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군행사의 발표를 드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독일은 이제 우리의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양독 관계 연방부라고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의 이제 통일부 옛날에 그 박정희 정부부터 쭉 그래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그러니까 통일까지 합치면 70년 아니면 이제 분단 이후 통일 전까지면 40년인데 그 소위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분들의 재임 기간이 7년, 4년 정도 돼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집권당인데 검은색은 우파, 빨간색이 좌파입니다. 그러니까 정권은 좌든 우든 뭐 그렇게 막 집권할 수 있죠. 그리고 우리도 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건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굉장히 일관되게 그 통일부 장관이 한 4년에서 7년 동안 재임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할 수 있었죠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지금 통일원 또는 통일부 장관이 2020년까지 보면 50년간 40명 했다는 것은 한 명당 한 1년밖에 일을 못해요. 그래서 저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에서 일했지만 보직을 바꾸면 6개월은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지나야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데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면 사실은 거의 일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부한테 요구할 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통일 정책, 대북 정책은 정말 일관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다음요. 그리고 사실 보면 넘겨주세요.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북핵 그 대북 정책을 별로 다르지 않아요.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뻔하고 핵 때문에 못하고 대화는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지원을 해야 그래서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. 좀 공부를 해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. 이것도 인터넷에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. 2022년도에 미국은 2년마다 한 번씩 그 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내는데 지금 제가 큰 중요한 내용들만 좀 뽑아왔는데 맨 위가 뭐냐면 중국은 가장 첫 우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첫 우선순위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러는 것도 몇몇 학자들은 지금 거기에 중동에 괜히 나토 뭐 하지 말고 좀 중국 생각해라고 욕하는 학자들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
한반도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제목만 보시면 대제목이 중요한 거잖아요. 중국은 항상 중요한 거. 두 번째 한반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미국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.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 있고 그러면 인도를 키우겠다 뭐 그다음에 아시아에 더 관여하겠다 하는데 북한의 BQ에는 그 밑에 이제 내용이니까 사실은 미국이 항상 한반도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 그때 미국 학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러더라고요. 질문을 우리한테 우리가 아니 뭐 미국이 IRA도 그렇고 너무 우리 한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질문이 오히려 우리한테 미국의 입장이 돼서 미국이 왜 한반도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.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관점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큰 힘이 되는 미국의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이 항상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 못지않게 한반도를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우리가 다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우리 좋아서 도와주는 거 아니죠. 결국은 일본, 한국이 한반도가 적화되고 그럼 일본이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서 사실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져요.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매력적인 국가가 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. 오늘 숙제 우리가 집에 가서 꼭 생각해 보도록 하죠. 예, 마지막. 저는 단총권 이중면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어르신 많이 계시고 또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전까지는 경제 활동을 했고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제가 한반도의 우리 통일 그리고 조국의 어떤 평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남은 일생을 바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좀 배움이 짧습니다만 여전히 계속 노력할 거라서 좀 자주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 주시고 좀 따끔하게 또 충고해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대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.